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이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제가 쓴 그동안에 계속 소개해왔던 시리즈의 6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주제는 청일전쟁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일전쟁 그러면은 그 의미 속에 들어있듯이 청나라하고 일본의 전쟁,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바로 요 책입니다. 제가 이 청일전쟁 제목을 앞에다가 조선을 침몰시킨 청일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 전쟁이 끝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심지어 누가 이길 건지조차 몰라가지고 평양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냥 고종하고 대원군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 장군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일본을 물리쳐 달라고 이러다가 이제 이 편지가 압수돼서 결국 대원군이 이제 쫓겨나고 이런, 그야말로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일전쟁에서 승자가 한반도를 차지하는데, 이 전쟁이 우리 땅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보냈던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청일전쟁은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벌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국과 러시아의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큰 판 위에서 움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국이 청나라의 큰 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편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홍콩도 그냥 조차를 하고 양자강 일대에서 엄청난 이권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청나라를 계속 부추겨가지고 러시아를 막는 역할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청나라가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 영국이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러시아를 막는 역할을 청나라를 제끼고 일본에게 맡기자. 이게 사실은 청일전쟁의 원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을 모르고 동아시아 역사를 얘기한다 그러면 장님이 더듬더듬 하면서 코끼리 꼬리인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국들의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한반도는 이 동아시아의 린치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린치핀이라는 건 뭐냐? 이 수레에서 이 바퀴와 축을 연결해주는 핀입니다. 그래서 이 핀이 빠지면 바퀴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수레가 작동을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한반도인데, 이 한반도가 어느 누구에게 소속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일대에 동아시아의 이 판도가 아주 급격하게 흔들리는 이러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여기 있는 나라가 강해지면 위로도 쳐들어가고 옆으로도 쳐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를 거의 말아먹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로마가 그런 역할을 했죠. 오늘날 로마 제국의 영토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쪽으로 보면은 발칸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시리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것은 바로 이러한 린치핀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기는 힘이 약해지거든. 약하면 이제 이 생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린치핀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청일전쟁이라든지 나중에 러일전쟁이라든지 이런 핵심 본질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일본군이 있고 여기에 청나라 군대가 있고 그래서 조선을 이 맹인이죠. 저 장님 그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이걸 짓밟고 있는데 저 뒤에서 러시아가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외신이 보도하는 이런 그 그림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때 어땠는지 하는 것을 참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죠. 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요게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에 꼬레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불어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막 프랑스 언론에 난 것 같아요. 요게 일본이 있고 여기에 청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꼬레라는 이 물고기를 누가 먼저 잡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러시아가 야야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건데 뭐 이런 모습들. 우리는 1876년에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할 때 강화도 조약의 제1조가 뭐냐면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렇게 그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자주 독립국으로서 행세를 하면 되는데 자주 독립국이 이게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야, 뭐? 자주 독립국? 웃기고 있네. 넌 막 우리 속국인데 무슨 자주 독립이야? 응? 너 속국이 아니야. 속국 맞습니다. 너 그럼 우리 천자한테 예를 표해 그래가지고 칙사가 가면은 서양 다른 이 외교관들 보는 앞에서 5배 국어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주독립국이라고 그 조약을 체결해 놓고 속방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청나라의 속방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자주독립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한편에서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뭐야 너희들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자주독립국이 돼야 일본이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청나라의 속방이면 청나라가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거 우리 식민지나 마찬가지인데 일본 너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조선이 자주독립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자주독립국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찍적거리고 저 나라도 찍적거리고 러시아도 찍적거리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적당한 선에서 찢어서 나눠 갖자. 이게 한반도 분할안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39도선으로 한반도를 분할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와 있었습니다. 차라리 찢어가지고 서로 분할시켜버리면 어느 누가 독자적으로 차지하지를 못해서 갈등이 없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조선 분할론이고, 한편에서는 중립화를 하자. 근데 중립이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중립이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여기는 중립이니까 이거 그냥 놔두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스위스를 가보면은요, 스위스 민병대가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가서 농가주택을 가서 구경한 적이 있는데, 농가주택 지하에 가니까요, 이 사람이 민병대 대원인데 자기 농가주택 지하에 박격포, 기관총, 수류탄 이런 게 막 가득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 민병대야.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거야. 무장을 하고 우리의 중립을 방해놓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은 자기네들 가서 쏴서 무찔러서라도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힘이 있을 때 중립이 가능한 거죠. 또 한쪽에서는 공동관리하자. 공동관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이 코리안 퀘스천들이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었다. 그 정도로 골치 아픈 지역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휴전선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는 것은 남과 북의 관계만 들여다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같은 이 세계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이 한반도가 어느 편으로 휩쓸려 들어가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골치 아프니까 아예 찢어버리자. 그래서 이 한반도가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 문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국제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분단 상태는 해소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이 점점 이 힘이 세지면서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이루기 전에는 뭐 266개 일종의 이제 지방 국가로 찢어져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하나로 힘을 합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막 제철을 생산하고 군함을 만들고 뭐 무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질근질한 거죠. 이게 힘이 세지면 그 힘을 어디론가는 막 투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힘을 투사하려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만만한 상대를 갖다가 침략을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이 보편적인 그 순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조선이 이게 뭐 군대도 뭐 현찮고 뭐 먹고 사는 것도 뭐 엉망진창이고 뭐 군함은 한 척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야, 조선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본 군부는 조선을 일본군의 활동무대 정도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청일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과의 청일전쟁은 일본 역사상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1894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그냥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 6월이면은 7월 25일 날 이 청일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한 달 전에 일본의 이 주오 신문이라고 하는 이 신문이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은 일본의 임무는 일본의 영향력을 아시아 대륙에 걸쳐 확대하는 것이다. 하늘은 우리를 이 좁은 열도에 감금당한 채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힘이 강해졌으니 그 강한 힘을 이용을 해서 어디론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곳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조선이다. 조선을 먹자. 300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갔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 언론이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부추기는 겁니다. 언론이 열심히 전쟁을 부추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한참 막 언론들이 막 성장을 하려고 할 때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막 언론이 뭐 열심히 부추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전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군대가 어디까지 막 진출을 했고 막 우리 군대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지금이야 인터넷 보면 다 나오지만 그 시절에는 신문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신문 산업이 대폭발하는 그 신문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 주호 신문뿐이 아니라 막 이 당시 일본의 신문들이 전부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전쟁을 일으켜라 막 일본 군부를 선동을 하고 막 그래서 이 제국주의 시절에 이 신문들, 언론들,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언론이 문제입니다만은 이때도 이 군부가 언론들을 막, 야,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줘. 그러면 언론이 막 하면은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건 뭐예요? 언론들. 요즘에 뭐 퓰리처상 이런 게 있는데 그 퓰리처라는 사람이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막 부추겨서 전쟁을 해서 재벌이 된 이런 사람입니다. 이 타니샤 파잘이라는 교수가 그 국가의 죽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냈습니다. 이 국가의 죽음에서 이 타니샤 파잘 교수가 이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연구를 했는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1816년부터 2000년까지 207개 국가 중에서 무려 32%인 66개 국가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진 66개 국가 중에서 50개 국가가
바로 이웃 국가들이 휘두른 전쟁에 의해서 사라져버렸다. 이 통계 수치를 근거로 해서 이 파잘 교수는 특히 라이벌 국가 사이에 놓인 이 완충 국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린치핀 국가, 이런 나라들은 다른 국가보다 망국을 경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러시아라는 이 모루 위에 여기에 한국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망치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을 이제 치는 겁니다. 이게 완충국가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대국 간에 뭔가 막 이제 불신이 심화돼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전쟁을 막 하다가 상대국을 막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거나 뭐 병합을 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면은 이제 휴전을 하죠. 휴전을 할 때 휴전 조건이 뭐냐면 전략적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인 영토를 외교적인 용어로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이 린치핀을 차지하는 국가가 대단히 유리해진다. 반대로 여기를 뺏겨버리면 아주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늘 고민인 것은 맨날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를 들여다보고 막, 야, 내 팔뚝 굵어. 막 거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자,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를 보면, 자,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한반도가 자기네들에게 적대하는 세력에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이쪽에 있는 이 물산들이 운하나 이 서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 해상교 통로의 오른쪽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적대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차지하면 자기네들의 해상교 통로가 끊어지는 건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북경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 수도가 대단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반도를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되도록 강제하거나 뭐 돈으로 구워 삶거나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일본에서 가만히 한반도를 보면, 야, 이게 한반도가 만약에 일본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넘어가는 순간 자기네들의 심장이나 복부를 찌르는 비수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변국이 그 한반도를 바라보는 이제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적에게 넘어가면은 자기네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망치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자기네들을 찌르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망치나 창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루를 부러뜨리면 되죠. 그게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1894년 이 청일전쟁이 시작이 된 이래 일본은 그야말로 끝없는 대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50년 후에 그 마지막 종착역은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2방 얻어맞고 일본 제국이 망해서 이제 그 제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일본은 대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1900년에 의아단의 난이 벌어졌을 때 일본군 15,000명이 의아단 진압하기 위해서 중국에 파병이 돼요. 그리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벌어집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921년에 시베리아에 또 7만 명을 출병을 합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1945년 쫄딱 망해요.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50년의 대전쟁의 서막이다, 이게. 거기다가 청일전쟁은 일본은 그 청일전쟁 이전까지의 전쟁은 전부 이 국민들의 전쟁이 아니라 사무라이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무라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내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무라이들이 가서 사무라이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냥 농사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무라이 군대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적응을 못 하니까 사무라이들 다 계급을 폐지시키고
국민들을 전부 징집을 합니다. 이 국민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국민군을 훈련시켜가지고 대외전쟁에 내보낸 첫 전쟁이 청일전쟁이었어요. 너희들 말이야 국민인데 옛날에는 사무라이들만 싸웠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싸워야 돼. 근데 우리가 왜 싸워야 되죠? 막 국민이니까 싸워야지 막. 그래서 이 청일전쟁은 일본에서 보면은 국민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열심히 가서 싸우도록 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너희들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 천황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줘. 그러기 위해서 야수꾼이 신사라는 걸 만들어요. 일본 입장에서 봐도 이 청일전쟁은 여러 가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이런 전쟁입니다. 또 일본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1894년부터 일본 국민들이 저 군부라고 하는 저 파시스트들한테 50년간을 멱살 잡혀가지고 우리의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그냥 뭐 한반도에 가서 죽어, 만주 가서 죽어, 중국 가서 죽어, 동남아 가서 죽어, 태평양에 가서 죽어 이랬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한국 너희들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기분 좋지. 우리도 기분 좋아.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스트들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됐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군부 그러면 치를 떠는데 무슨 놈의 일본이 무슨 군국주의화를 하느냐. 일본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일전쟁이라는 건 참 좀 기가 막힌 건데 왜 일본이 이런 대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느냐.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이 1891년에 그 유명한 이 주권선 이익선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1등 국가들은 자기네 영토를 지켜야 된다. 자기네 영토를 지키는 것을 주권선이라고 한다. 우리 일본 열도를 지키는 것은 이건 기본이다. 그런데 진짜 1등 국가들은 주권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익이 걸려있는 이익선 지역까지를 우리의 무력으로 보호해야 된다. 우리의 이익선은 한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한반도도 일본의 영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권선이 여기까지 넓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야, 그럼 우리의 이익선이 어디야? 만주래. 그럼 만주를 이익선이니까 이익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주국을 만들자. 이게 만주사변입니다. 그래서 만주를 이익선으로 했어요.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국도 이제 일본이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주권선이 되니까 이익선이 어디가 돼요? 중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일전쟁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중국 영토까지 쳐들어가니까 태평양이 이익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1891년에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이 주권선 이익선 선언이 일본 국민을 50년의 이 대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그 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청일전쟁은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실패한 이후 300년 후에 이 정한론자들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으킨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으로 몇백 년 이어온 이 상황을 중국 중심의 질서를 중국을 때려눕히고 일본 중심의 질서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이런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쿠토미 소우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이 우익 지도자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파악하게 됐고,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대국인 줄 알았더니 막상 붙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이빨 빠진 고약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힘을 파악하게 되었고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우리가 열강 클럽에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일본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천황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언제 전쟁을 하라고 했냐. 아니 군부가 그냥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그냥 전쟁에 막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천황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천황이 저 히로시마까지 와가지고 대본영에서 자기가 직접 뭐 전쟁을 막 지휘하는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히로시마에 있는 아주 낡은 건물에 방한칸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일으킨 전쟁 아니야. 이거는 대신들이 일으킨 전쟁이야. 근데 대신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가 일으킨 전쟁 아닙니다, 이거. 일본 군부가 일으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일전쟁은 방금 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얘기한 일본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 청일전쟁은 일본 육군참모본부가 계획을 하고 정부는 군부에 그냥 등을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모본부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질주하게 된 것이 청일전쟁이다. 그때서부터 일본 군부가 일본 제국이라는 이 실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주인공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지 천황도 이거 내 전쟁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토 히로부미 총리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개전 후에 야, 우리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쟁에 빠져들고 말았다 라고 한탄을 해요. 참 특이하고 재밌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에서는 이 전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째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메이지 유신을 해서 뭐 산업혁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노대국 청나라의 국력하고 비교해 볼 때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우리가 국력이 너무 약하다. 이거 정말 우리 청일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쫄딱 망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열강들은 청일전쟁이 처음 벌어졌을 때 청일전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세력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강한 나라가 돼 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안 했는데 영국 정도는 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국은 사령관 출신이었던 이 가스가이슈라는 사람은 야, 청일전쟁은 명분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백성들 살만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냐. 얘네들 정말 정신 나갔다 하고 굉장히 이게 비판적인 입장에 섭니다. 그 다음에 이 오자키 유키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력을 보니까 중의원에 25차례나 당선이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중의원 임기가 뭐 4년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뭐 수시로 의원내각제니까 뭐 여차하면은 뭐 내각을 해산하고 뭐 선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선거가 굉장히 잦았어요. 특히 이 일본이 이제 그 의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막 이 정정이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뭐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우리도 아마 내각제 되면은 의원들 임기가 평균 뭐 한 두세 달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중의원 의원인 오자키 유키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회 정치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청일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청일전쟁은 부안해동의 산물이다. 국민의 의지와 행동력이 취약해서 평생의 학문, 소신, 이해, 감정을 모두 방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다. 이 몹쓸놈의 전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생각이 싹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청일전쟁이 왜 중요하냐? 이게 결국 돈입니다. 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나중에 이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전쟁에서 진 사람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당시 일본이 청나라에다가 전쟁 배상금으로 요구한 게 얼마냐면은 은화 2억량. 거기다가 나중에 그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3천만 량을 더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금을 안 갚으면 큰일 나니까 배상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일정 지역을 점령을 해요.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가 거기 점령 비용을 쓰는데 그 점령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2억 3,150만 량을 은화로 받았습니다. 2억 3,150만 량을 일본 엔화로 환산을 하니까 일본 본국정부 1년치 예산의 4배,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걸 막 몰랐던 이 일본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배상금으로 막 자기네들 1년치 본국 예산의 4배를 받았으니까 이거 완전 그야말로 뭐 노다지를 획득한 거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이 소위 말하는 이게 투자구나. 이게 조금 이게 위험성이 큰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이기기만 하면 땡 잡는 거구나. 그래서 일본이 막 그 러일 전쟁 뭐 의여단의 난 뭐 이런데 막 정신없이 그 전쟁을 휘말려 들어간 것도 결국은 이 돈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평생 전쟁을 해봤어야 뭘 알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막 염전 사상, 뭐 평화를 갈구하는 사상, 뭐 이런 게 이제 젖어 있어서 그런데 아니 이 시기에는 힘이 센 놈이 힘 약한 놈 패가지고 뺏는 게 정의였던 시대인데 뭘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정 억울하면, 우리도 힘 세면 되는 거야. 우리도 열감이 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데, 실제 전쟁을 해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득을 보는지, 그리고 인류 역사상 큰 기업들은 전부 전쟁을 통해서 탄생하지 않습니까?